함정동아시아 연대기 S121-1편 새벽의 두 보고서 S121-1편 새벽의 두 보고서 1556년 어느 봄날의 새벽이었다. 북경 자금성의 동쪽 황궁의 가장 권력 있는 자리들이 모인 거리. 그 거리에 한 큰 저택에 한 사람이 깨어 있었다. 그 방의 한가운데에 한 늙은 노인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78. 키가 컸으나 등이 굽었다. 흰 수염, 깊은 주름. 그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그의 눈은 떨리지 않았다. 그는 명나라 내각의 수보, 황제 아래 가장 큰 자리. 그는 그 자리에 20년째 앉아 있었다. 가정제가 도교에 빠져 정사를 보지 않는 동안 그가 명나라를 운영해왔다. 그가 어전회의를 주재했고, 그가 인사를 결정했고, 그가 보고서를 정리해 황제에게 올렸다. 그의 이름은 엄숭이었다. 그가 책상 앞에서 글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쓰는 것은 정사가 아니었다. 그가 쓰는 것은 청사도교의 제문이었다. 가정제가 매일 아침 도교 의식을 치르는 데 쓸 제문. 그것이 엄숭이 매일 새벽에 하는 첫 번째 일이었다. 그가 평생 그 청사를 잘 지어 황제의 신임을 얻었다. 황제의 신임이 곧 그의 권력이었다. 그래서 그가 78배 늙은 손으로 매일 새벽 청사를 썼다. 그것이 그의 자리의 첫 번째 의무였다. 그의 책상 옆 다른 자리, 그 자리에 한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43. 그의 아들이었다. 그의 이름은 엄세번이었다. 어렸을 때 한눈을 잃었다. 왼눈. 그가 한눈으로 세상을 보았다. 그러나 그 한눈이 두 눈을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보았다. 그가 명나라 도성에서 가장 영리한 자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가 도성 안의 모든 자리, 모든 거래, 모든 비밀을 외우고 있었다. 엄숭이 청사를 쓰는 동안 엄세번이 다른 일을 했다. 그가 자기 책상 앞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날 새벽 그의 책상에 보고서가 5통 있었다. 변경에서 올라온 것들, 도성의 관청에서 올라온 것들, 황제에게 보일 만한 것이 있고 보이지 않을 만한 것이 있었다. 그것을 분류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명나라의 모든 보고서가 그날 밤 그의 손을 거쳤다. 그가 본 것을 자기 아버지가 보았다. 자기 아버지가 본 것을 황제가 보았다. 황제가 보지 못하는 보고서는 사라졌다. 사라진 보고서는 없는 것과 같았다. 그 사라짐을 결정하는 것이 엄세번이었다. 그가 책상 앞에 5통의 보고서를 펼쳐놓고 한 통씩 읽고 있었다. 그의 한눈이 한 줄 한 줄 따라갔다. 5통 중 2통이 그의 눈을 멈춰 세웠다. 첫 번째 절강에서 올라온 것. 제목 절강 해안 비단 상인 약탈 사건 조사 보고. 영파 인근에 부유한 비단 상인 가문이 무장한 무리에게 습격당했다는 내용이었다. 가문의 가주가 인질로 잡혀갔다. 비단 창고 셋이 털렸다. 보고서를 쓴 자는 절강의 한 관리였다. 그가 한 가지를 따로 적었다. 가해자들 중 상당수가 한족이었다. 그들이 한어를 썼다. 그들이 단순한 왜구가 아니라 외상값 받으러 온 채권자들이었다. 엄세번이 그 한 줄을 2번 읽었다. 잠시 멈췄다. 자기 아버지를 보았다. 엄숭이 청사를 계속 쓰고 있었다. 엄세번이 부르지 않았다. 그 보고서를 잠시 옆에 두었다. 2번째 만주 변경에서 올라온 것. 제목 여진 부족 토벌 보고. 본문이 짧았다. 어느 부족이 반역 의심을 받았고 명나라 군대가 그 부족을 쳤으며 진압이 완료되었다는 내용. 부족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엄세번이 그것을 보았다. 그 부족이 사실은 명나라에 충성 맹세를 한 부족이었다. 진짜로 약탈을 한 부족이 아니었다. 명나라 군대가 잘못 친 것이었다. 그 보고서도 옆에 두었다. 2 보고서가 그의 책상의 한쪽에 나란히 놓였다. 엄숭이 자기 청사를 다 썼다. 펜을 내려놓았다. 어떤 보고서가 있느냐? 5통. 그중 3은 황상께 그대로 올려도 됩니다. 2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읽어주거라. 엄세번이 자기 책상 앞에 2 보고서를 들었다. 절강의 보고서를 먼저 읽었다. 영파의 진씨 가문이 약탈을 당했다. 가주가 인질로 잡혔다. 가해자가 왕직의 사람들이었다.
외상값 분쟁이 원인이었다. 엄숭이 듣고 있었다. 그가 손가락으로 자기 책상을 한번 두드렸다. 왕직이 다시 움직였군. 네, 아버지. 호종헌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왕직과의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사신을 2번 희라도에 보냈습니다. 왕직이 명조에 호시를 청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합법 무역을 열어달라는 청원입니다. 엄숭이 한마디 호종헌이 그 청원을 어떻게 답할 것이냐? 호종헌은 호종헌입니다. 그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휘주 출신이고 왕직과 동양입니다. 그가 두 길 사이에 있습니다. 엄숭이 자기 아들을 보았다. 두 길 사이에 있는 자는 결국 한 길을 골라야 한다. 우리 길을 고르도록 해라. 네, 아버지. 엄숭이 2번째 보고서를 청했다. 엄세번이 만주 변경의 보고서를 읽었다. 누가 친 것이냐? 이성량 장군의 변경부대. 그러나 이성량 본인은 도성에 있었습니다. 부대를 직접 지휘한 것은 그의 부장입니다. 엄숭이 한마디 실수냐, 일부러냐? 보고서에는 실수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성량의 부장이 그 부족의 칙서를 탐냈을 수도 있습니다. 부족이 죽으면 칙서가 비어집니다. 빈 칙서는 다른 부족에게 주거나 또는 부장이 자기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 책상의 한 점을 보고 있었다. 보고서가 그대로 올라가면 안 된다. 황상께서 변경관리들의 부패를 보시면 다시 화를 내신다. 화를 내시면 도교의식이 미뤄진다. 도교의식이 미뤄지면 우리 모두가 곤란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까요? 엄숭이 한마디 부족의 이름을 바꿔라. 진짜로 반역한 부족의 이름으로 적어라. 진압이 완료되었다고만 적어라. 자세한 내용은 빼라. 황상께서 2줄만 보시도록. 엄세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새 종이에 새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다. 엄숭이 절강의 보고서를 다시 들었다. 그가 한마디 이것도 정리하자. 가해자가 한족이라는 부분을 빼라. 외상값 분쟁이라는 부분을 빼라. 단순한 외구의 약탈로 정리해라. 네. 두 사람이 침묵 속에서 글을 썼다. 늙은 아버지가 청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중년의 아들이 2 보고서를 새로 정리하고 있었다. 엄세번이 절강의 새 보고서를 다 썼다. 그가 만주 변경의 새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다. 천천히 썼다. 한 줄 한 줄 자기가 쓰는 것을 외웠다. 2 보고서를 정리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건넸다. 엄숭이 2 보고서를 받았다. 그것을 자기 책상에 놓았다. 자기 옆에 작은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 한 도장이 있었다. 그것을 2 보고서에 찍었다. 내각수보. 그 도장이 찍히면 그 보고서가 황제에게 올라갔다. 황제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였다. 명나라의 모든 보고서가 그 도장 하나에 의해 진실과 거짓 사이를 옮겨 다녔다. 엄숭이 2 보고서를 봉투에 넣었다. 봉투를 봉인했다. 이 아들에게 한마디 오늘 아침 어전회의 전에 황상께 올려라. 아버지. 엄세번이 2 봉투를 들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즉시 떠나지 않았다. 잠시 자기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 2 보고서가 한 세기를 죽일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비단 상인이 약탈당했습니다. 그 가문이 무너집니다. 그 가문이 한 해 동안 명나라에 내던 세금이 사라집니다. 만주의 한 부족이 잘못 쳐졌습니다. 그 부족이 명나라에 등을 돌립니다. 등을 돌린 부족이 다른 부족들과 만납니다. 그것이 한 해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2 보고서를 매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한 해가 10년이 되고 10년이 한 세기가 됩니다. 한 세기 뒤 무엇이 남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세기를 통해 무엇인가가 죽습니다. 엄숭이 자기 아들을 한참 보았다. 다르게 정리하자고 하느냐?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엄숭이 잠시 침묵했다. 한마디 한다. 엄세번이 머리를 짧게 숙였다. 봉투를 들고 방을 나갔다. 엄숭이 자기 책상에 혼자 남았다. 자기 손을 보았다. 78배 손. 떨리는 손. 그러나 도장을 찍는 손. 자기 청사를 다시 들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읽었다. 그것을 정리했다.
그것도 봉투에 넣었다. 그가 자기 시중을 불렀다. 청사를 시중에게 건넸다. 황산께 올려라. 엄숭이 자기 자리에 다시 앉았다. 새벽의 빛이 자기 방의 창문에 닿기 시작했다. 한세기. 내가 그것까지는 보지 못한다. 자기 다음 일을 시작했다. 같은 새벽. 도성의 다른 거리. 한 작은 사무실. 황궁이 아니라 도성의 한 거리에 있는 평범한 관청. 그 관청 안에 한 무관이 깨어 있었다. 그의 책상에 한 봉투가 있었다. 어제 오후에 도착한 봉투. 그가 그것을 어제 종일 보았으나 열지 못했다. 그가 오늘 새벽에야 그것을 열었다. 봉투 안에 한 임명장이 있었다. 명나라 조정의 정식 임명장. 그를 새 자리로 보내는 명령. 그의 이름은 척계광이었다. 28배 무관. 등주의 출신. 산동 사람. 그러나 작년 가을부터 절강도사 첨서로 임명되어 산동과 절강을 오가고 있었다. 지금은 잠시 도성에 와 있었다. 다음 임지를 기다리는 중. 그가 임명장을 펼쳤다. 그것을 읽었다. 가정 35년 봄. 절강총독 호종헌의 추천을 받아 등주의 지휘첨사 척계광을 절강참장으로 임명한다. 임지는 영파, 소흥, 태주 3군의 부대를 관리한다. 한 달 안에 부임하라. 척계광이 임명장을 다 읽었다. 책상에 놓았다. 자기 손을 보았다. 그러나 그의 가슴이 한 번 무겁게 뛰었다. 영파, 소흥, 태주, 세 곳. 동남 해안의 한가운데. 매년 왜구가 약탈하는 자리. 그 자리에 부대를 관리하는 것. 참장. 부총병 바로 아래 자리. 큰 자리. 그러나 그가 알았다. 큰 자리가 곧 위험한 자리였다. 매년 새 참장이 그 자리에 부임했다. 매년 그 참장이 죽거나 좌천되거나 사라졌다. 그가 그 자리의 다음 사람이었다. 그가 자기 사무실 창문을 보았다. 새벽의 빛이 거기에 닿고 있었다. 그가 작게 한마디 자기 자신에게. 바다의 물결이 잔잔해지기를. 이 한마디. 그가 매일 새벽 자기 자신에게 하는 한마디. 그가 등주 위에서 만든 자기 좌우명. 한 줄의 시구. 그가 그것을 매일 외웠다. 자귀를 받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다만 바다의 물결이 잔잔해지기를 원한다. 이 집으로 향했다. 그의 아내 왕씨가 도성의 작은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임명장을 보여줘야 했다. 그것이 그의 다음 일이었다. 같은 새벽. 자금성. 한 봉투가 회랑을 따라 옮겨지고 있었다. 엄세번이 직접 들고 가는 봉투. 엄숭이 도장 찍은 두 보고서. 그 봉투가 황제의 침소로 향하고 있었다. 황제의 침소 앞. 그것을 받았다. 머리를 조아렸다. 공께서 일찍 오셨습니다. 일어나시면 첫 번째로 보시도록 하라. 네. 엄세번이 자기 길을 돌아갔다. 황제의 침소. 가정제가 잠들어 있었다. 한 도교 의식을 위해 매일 늦은 새벽까지 깨어 있었다. 새벽 2시쯤 잠들었다. 5시에야 깰 것이었다. 5시에 깨어서 첫 번째로 두 보고서를 볼 것이었다. 두 줄씩의 짧은 보고서. 그것을 보고 한 줄 답을 쓸 것이었다. 그 한 줄 답이 두 변경의 다음 한 달을 결정할 것이었다. 잠들어 있는 동안 도성의 새벽이 천천히 밝아졌다. 자금성의 회랑들이 천천히 빛을 받았다. 황궁의 거대한 일상이 깨어나고 있었다. 같은 새벽. 황궁에서 1000리 떨어진 곳. 절강성 영파 외곽의 한 큰 저택이었다. 비단 상인 진씨 가문이 본가. 가문의 가주는 명나라 동남 해안에서 손꼽히는 비단 도매상이었다. 강남에서 짠 견직물을 사들여 영파 항구에서 일본 상인과 포르투갈 상인에게 도매로 넘기는 일을 평생 해왔다. 가문이 지난 20년간 부를 쌓았다. 저택의 마당은 넓었고 창고는 셋이었으며 가솔은 40명이 넘었다. 새벽이었다. 저택의 가장 안쪽 안채. 가주의 아들 스물을 간 넘긴 청년 이자기 방에서 깨어 있었다. 그가 잠들지 못한 지 사흘째였다. 사흘 전 그의 아버지가 일본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라졌다. 영파 항구에 도착해야 할 배가 도착하지 않았다. 그 사이 어떤 소식도 없었다. 아버지가 일본 히라도로 떠난 것은
한 달 전이었다. 일본의 한 상인에게서 견직물 대금으로 받은 은을 가지러 가는 길이었다. 그 거래는 가문이 지난 한 해 거래 중 가장 큰 것이었다. 견직물 300필, 대금은 일본 은으로 4,000냥, 가문의 한 해 총 수입의 2배에 가까운 액수였다. 아버지는 떠나기 전 그에게 말했다. 이번 거래만 끝나면 우리 가문은 다시 일어선다. 작년의 손실을 메우고도 남는다. 작년의 손실, 그것이 가문이 진짜 문제였다. 작년에 가문은 한 거래에서 실패했다. 일본 상인 한 사람이 견직물을 받고 대금을 갚지 않은 채 사라진 것이었다. 그 일본 상인의 뒤에 누가 있는지 가주는 알고 있었다. 히라도의 한 거대한 무역 두목. 그 이름이 동남 해안의 모든 상인 사이에서 조용히 오갔다. 왕직. 가주의 아들이 자기 방을 나섰다. 저택의 마당으로 갔다. 새벽 안개가 마당을 덮고 있었다. 가문이 가묘 앞에 섰다. 작은 사당이었다. 조상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다. 향을 피웠다. 절했다. 한마디 말했다. 아버지께서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잠시 가묘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안채에서 나왔다. 쉰을 넘긴 여인이었다. 단정한 옷, 굳은 얼굴. 그녀가 아들 옆에 앉았다. 잠들지 못했느냐? 네. 오늘 아침 영파항구에 사람을 보낸다. 새 소식이 있는지 알아보게 한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보았다. 잠시 침묵했다. 그러고 답했다. 아니다. 너는 집을 지켜라. 가문의 다음 가주는 너 한 사람뿐이다. 내 아버지가 돌아오시지 못하면 너 하나가 가문이다. 아들이 답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한마디를 더 했다. 그러나 내 아버지는 돌아오신다. 나는 그것을 안다. 저택의 바깥문에서 누가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새벽이었다.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 그러나 누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빠르게, 다급하게. 아들이 일어섰다. 어머니가 그의 팔을 잡았다. 내가 본다.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봅니다. 그가 마당을 가로질러 바깥문으로 갔다. 가문의 늙은 노복이 이미 문 앞에 서 있었다. 노복이 아들을 보고 망설였다. 열어라. 문 밖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옷이 찢어져 있었다. 얼굴에 마른 피가 묻어 있었다. 그러나 아들은 그를 즉시 알아보았다. 가문의 호위 무사 중 한 사람. 아버지와 함께 일본에 갔던 자. 호위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아들 앞에. 그가 입을 열기 전에 한 번 숨을 쉬었다. 도련님, 어르신께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흔들었다. 말하라. 무엇이 있었는가? 호위가 한마디씩 천천히 말했다. 히라도에서 돌아오는 배가 영파 앞바다에 들어오기 직전 다른 배 세 척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들이 어르신을 데려갔습니다. 배의 비단과 은도 모두 가져갔습니다. 저는 헤엄쳐 살았습니다. 아들이 그를 보았다. 누구였느냐? 왕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직접 말했습니다. 작년에 외상값을 받으러 왔다고. 침묵에 잠겼다. 새벽 안개 속에 무릎 꿇은 호위. 그 앞에 선 아들. 그 뒤에 어머니. 그 옆에 늙은 노복. 작년의 외상값. 그것은 가문이 일본 상인에게 받지 못한 대금이었다. 그러나 왕직 측에서는 다르게 셈했다. 그 일본 상인이 왕직의 사람이었다. 왕직 측에서 보면 그 일본 상인이 가져간 견직물의 대금을 진씨 가문이 갚지 않은 것이었다. 같은 거래의 두 다른 셈법. 한쪽은 받지 못한 대금이라 하고 다른 한쪽은 갚지 않은 빚이라 했다. 그리고 어느 쪽도 명나라 조정에 호소할 수 없었다. 그 거래 자체가 해금령 위반이었기 때문이었다. 가주는 그 거래의 한쪽 끝이었고 왕직은 다른 쪽 끝이었다. 그 사이의 분쟁을 풀 법정이 동아시아 어디에도 없었다. 칼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어머니가 한 발 나섰다. 그녀가 호위에게 물었다. 어르신이 살아계신가? 제가 본 마지막 모습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들이 어르신을 데려간 것은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인질로 잡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침묵했다. 그녀가 아들을 보았다. 그들이 다시 사람을 보낼 것이다.
액수를 가지고 오늘 안에. 아들이 답했다. 갚을 액수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없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알면 안 된다. 우리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 그녀가 노복을 보았다. 호의를 안채로 데려가라. 씻기고 먹여라. 다른 가솔에게는 아무것도 알리지 마라. 오늘은 평소와 같이 보낸다. 노복이 머리를 조아렸다.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다. 새벽 안개가 옅어지고 있었다. 봄의 첫 빛이 저택의 지붕에 닿기 시작했다. 같은 빛이 천리 떨어진 도성에 닿고 있었다. 엄숭의 저택. 엄세번이 황제의 침소로 두 봉투를 옮긴 뒤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도성의 다른 거리. 척계광이 자기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 한 임명장이 있었다. 세 곳의 새벽, 세 곳의 빛. 한 세기의 첫 빛이 같은 봄에 세 곳에 동시에 닿고 있었다. 가주의 아들이 자기 가묘 앞으로 돌아왔다. 다시 향을 피웠다. 절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말하지 않았다. 침묵 속에 향이 타는 것을 보았다. 봄의 첫 빛이 가묘의 위패에 닿았다. 다음 편 S121-2편 히라도의 식탁.